수술등 아래 하얀 가운 대신 낡은 코트를 입은 제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왜 오셨어요? 아들 준호의 말에 며느리 최설인이 웃었습니다. 어머님, 여긴 잘린 직원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 원장, 지금부터 병원 운영 멈춰주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병원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은성의료재단 은성병원은 긴급 점검으로 모든 진료를 일시 중단합니다. 수술실의 불빛 아래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그저 낡은 코트를 입은 늙은 여자 하나, 그러나 누구도 몰랐죠. 이 병원을 세운 사람이 바로 그 여자라는 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70살 정혜숙입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준호는 지금 분당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노년의 어머니입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빌라에서 조용히 혼자 사는 여자.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가 한때 이 병원을 세우고 수백 명의 생명을 살렸던 은성의료재단 이사장이었다는 거요. 그날 수술등 아래에서 저는 다시 제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병원을 세웠던 날, 그리고 병원을 내어놓던 날, 그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걸 잃고 또 참아야 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1989년 저는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 34살, 남편은 건설회사를 운영했고 저는 진료실에서 하루 종일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시절엔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믿었죠. 처음엔 작은 의원이었습니다. 수원 외곽에 있는 단층 건물, 간호사 둘, 접수 직원 하나. 하루 종일 진료하다 보면 손끝에 굳은 살이 배었고 저녁엔 소독약 냄새가 몸에 뵐 정도였죠.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은성의원이라는 이름도 제 남편이 지어줬습니다. 은혜로 세워진 성스러운 공간.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무너졌고 모든 현장이 멈췄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오고 직원들이 울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제게 말했죠. 혜수가 병원이라도 지켜. 우리 중엔 너라도 서 있어야 해.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저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병원 건물을 새로 지었죠. 지금의 은성의료재단 건물입니다. 벽 하나, 창문 하나 다 제 손으로 설계하고 장비 하나하나 제 손으로 들여놨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또 한 번 변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병원 수입은 반토막이 났고 입원 환자는 끊겼습니다. 마스크 구입도 힘들고 간호사들은 연이어 퇴사했습니다. 제가 키운 제자들도 버티다 못해 문을 닫더군요. 저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만 물러나자. 하지만 이름은 남기자. 그날 이사회 회의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은성의료재단 이사장직만 유지하겠습니다. 실제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위임하죠. 단 모든 지분과 결정권은 제 명의로 유지하되 경영 판단은 신탁 위임하겠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그걸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저를 퇴직한 노인으로 불렀고 아들마저도 제 이름이 병원에 남아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물론 저는 조용히 배당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결혼자금도 보태주고 손주 교육비도 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주는 돈을 도움이 아니라 당연한 지원으로 여기더군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내가 키운 병원이 아직 버티고 있고 아들이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 마지막 자부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부심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가장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며느리 최설인을 만난 날은 아직도 또렷합니다. 아들 준호가 집에 데려왔죠. 엄마, 인사드려요. 설인 씨예요. 설인은 하얀 블라우스에 검정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했지만 표정은 계산적이었어요. 웃음은 정확히 입꼬리까지만 머물렀습니다. 어머님도 의료계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은퇴하시고 지금은 손 떼신 거예요? 그 말투가 어찌나 부드럽던지 처음엔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녀는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물컵에 물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답이 이미 정해져 있기라도 한 사람처럼요. 이제는 다른 분들이 맡아서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녀의 눈빛이 잠깐 식더니 다시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짧은 공백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식탁엔 제가 만든 갈비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갈비를 집으며 말했죠. 요즘은 이런 음식보단 샐러드 위주로 먹어요. 아, 준호 씨는 어머님 음식 좋아하시죠? 그 말투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겉으론 예의 바르지만 속으로 선을 긋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설거지를 하던 아들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설인 씨 참 차분하네. 응, 그래도 속이 깊은 사람이야. 엄마가 좋아할 거야. 그래, 그러면 좋겠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설이는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더군요. 요즘은 자기 몸 관리도 일이에요. 그녀가 웃으며 한 말이 기억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관리라는 말 속에 사람을 대하는 방식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걸요. 결혼 후 1년은 조용했습니다. 명절이면 전화 한 통, 생일이면 메시지 하나. 하지만 그건 늘 아들이 먼저 걸어온 연락이었지요. 며느리는 예의는 지켰지만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죠. 엄마, 설인이 임신했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내 가족이 커지는구나. 이제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출산이 다가올 즈음 설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산후조리는 친정엄마가 도와줄 거예요. 어머님은 오시지 말고 그냥 푹 쉬세요. 그 말 한 줄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쉬세요. 그건 배려의 말이 아니라 거리두기의 선언이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명절 때도 가족 모임 때도 자리 좁아요. 일부러 오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런 말이 하나둘 쌓이더니 결국 저를 가족의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손주가 태어난 날 병원 복도에 앉아 새벽까지 기다리던 기억이 납니다. 박지우 여아입니다. 간호사가 말했을 때 그 이름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설인의 얼굴을 처음 본 건 그로부터 1시간 뒤였습니다. 침대 머리맡에서 아이를 안은 채 말했죠. 어머님, 손 씻으셨어요? 요즘은 신생아 면역이 약해서. 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다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그냥 가주시고 나중에 크면 많이 안아주세요. 그때의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멀리 제게 선을 그은 건지 몰랐습니다. 그저 손주가 건강하다는 사실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미소 속엔 이미 소유와 구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주 지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린이 전화를 걸어왔죠. 어머님, 이번에 지우 100일 잔치를 작게 하기로 했어요. 식구들끼리만 조용하게요. 그 말이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멀리서 사진으로만 보던 손주를 드디어 품에 안을 수 있겠구나 싶었죠. 전날 밤엔 손수 미역국을 끓여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좋아하던 간장조림도 함께요. 잔치날 아침, 저는 새로 산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100일 사진이 남을 테니까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어요.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었습니다. 지우 100일 축하한다. 그 안엔 용돈 대신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분당의 한 뷔페. 문 앞엔 풍선 아치와 포토존이 있었죠. 하얀 배너 아래에서 아이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너무 예뻤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서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바빴습니다. 직원에게 케이크 위치를 지시하고 친정 식구들과 인사하느라 분주했죠. 저는 그 틈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그냥 마음이야. 아, 괜찮아요, 어머님.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녀는 받지도 않고 돌아섰습니다. 테이블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친정 식구, 지인석, 그런데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 쪽 식구 자리는? 직원이 잠시 명단을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아, 따로 지정석은 없으시네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딘가에 앉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빈자리는 없었습니다. 모두 삼삼오오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멀리서 서린이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쪽엔 친정 쪽이에요. 저기요. 그녀의 손짓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엄마는 저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부르는 말이었죠. 그제야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가방 속으로 넣었습니다. 그저 손주 얼굴만 보고 가야겠다 싶었죠. 사진사가 다 같이 웃어주세요 외쳤습니다. 서린은 아기와 함께 서 있었고 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는 뒤쪽 기둥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눈이 시렸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 서린이 제 쪽으로 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으면 혹시 저쪽 조리장 옆 좌석에 잠깐 계셔 주실래요? 조금 있으면 지인들 자리도 들어오거든요.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벽처럼 차가웠습니다. 조리장 옆자리, 손님들이 오가며 식판을 치우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앉아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날 저는 결국 밥 한 숟갈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우가 입고 있던 흰 드레스만 바라보다 나왔습니다. 밖에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손을 녹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만 조금 참으면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 무언가가 천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녁 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급하게 전세 만기라 조금만 도와주세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2천만 원 정도요. 곧 갚을게요. 저는 말없이 적금을 깼습니다. 서리는 전화 한 통 없었죠. 며칠 뒤 손주 사진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제주 여행.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 돈이 전세자금이 아니라 여행비였다는 걸요. 그 다음 달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사업이 좀 안 풀려서 서린이 헬스장 확장하려는데 은행 대출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보증만 좀 서주시면 돼요.
서류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이름으로는 안 된다. 엄마밖에 없어요. 그 말이 내내 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밖에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의 고백이었죠. 그 뒤로 준호는 점점 전화를 늦췄습니다. 문자도 짧아졌습니다. 잘 지내요. 대신 돈 있어요? 그 한 줄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한 달 뒤 서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난번 일 때문에 준호가 많이 속상해요. 가족끼리 그러실 필요 있나요? 가족끼리니까 더 신중해야지.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그녀의 말끝엔 그래도 돈은 줘야죠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IMF 때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예금. 통장 표지엔 은성의료재단 이사장 정혜숙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바라보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아직도 저들에게 미안해야 하지? 다음 날 준호가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괜히 신경 쓰게 했죠. 괜찮아. 이번만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날 저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네 아버지가 남긴 돈이야. 함부로 쓰지 마라. 걱정 마세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SNS에서 분당 서린 피트니스 리뉴얼 오픈이라는 문장을 봤습니다. 사진 속엔 서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 돈을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돈줄로 여기는구나.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 끈은 서서히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따라 핸드폰 벨소리가 유난히 반가웠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지우 생일이에요. 작게 가족끼리 파티하려고요. 꼭 오세요. 오랜만에 듣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멀어졌던 관계가 조금은 풀리려나 싶었거든요. 저는 미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서 냉장고에 넣었죠. 그래, 시간 맞춰갈게.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괜히 집안일도 부지런해졌습니다. 혹시 그동안의 오해를 풀 기회가 될까? 작은 기대가 마음속에 자꾸 피어올랐습니다. 손주 생일 파티 이틀 전, 저는 시간만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몇 시까지 가면 될까?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번엔 며느리 서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자리가 좀 부족해서 이번엔 가족끼리만 하기로 했어요. 가족끼리만이라니, 나도 가족인데. 짧은 정적 끝에 서린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 부부랑 아이만 하려고요. 어머님은 다음에 따로 식사해요. 전화가 끊기고 나니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 소리마저 차갑게 들렸습니다. 조금 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준호가 받았습니다. 준호야, 방금 서린이가 전화 받았던데. 지우 생일 파티에 나는 못 가는 거야? 엄마, 진짜 저희끼리만 하기로 했어요. 괜히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그 말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포장하지 못한 선물 상자와 손주가 좋아하는 과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끼리만 하기로 했다.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병원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은성의료재단. 내가 세우고
내가 지켜온 이름.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나도 준비할 때가 됐네요. 저는 오랜만에 진한 립스틱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다림질하고 서랍 안 깊숙이 넣어둔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은성의료재단 이사장 정혜숙.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차가운 병원 등 아래 하얀 가운 대신 낡은 코트를 입은 제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아들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그 옆에서 서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여긴 잘린 직원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 원장, 지금부터 병원 운영 멈춰주세요. 순간 병원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병원의 이름조차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은성의료재단, 제가 세우고 키운 병원이지만 5년 전 모든 걸 내려놓았죠. 아들 부부에게 부담이 될까 싶어서 그저 퇴직한 직원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내게 한 말, 그들이 보여준 행동이 오늘을 만들었으니까요. 수술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로비에서 김 원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중단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당장요. 김 원장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직원 비상 발령, 수술 제외 모든 업무 임시 중단. 이건 정혜숙 이사장님 짓이다. 그 말이 끝나자 모두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사장님이라니? 그 정혜숙 이사장님? 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말하는 그 잘린 직원, 그게 바로 나야. 준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병원에서 이러시면. 병원? 제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병원, 네가 세운 거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옆에서 서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동안 너희는 나를 부끄러워했지. 월세 빌라 사는 노인네로만 봤으니까. 수술 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공기의 온도까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김 원장. 네, 이사장님. 오늘부로 이 병원 운영 잠정 중단이에요. 감사팀 불러서 재정 점검부터 하세요. 필요하면 인사위원회도 열죠. 네, 알겠습니다. 로비에서 직원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진짜였어. 정 이사장님이 직접 오셨대.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일을? 이게 뭐냐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다시 주인이 되는 순간이야. 서린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오해를. 오해? 네,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이 이 병원을. 몰랐으니까 그랬겠지. 몰라도 그랬으면 안 됐지만.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지. 저는 그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 병원은 다시 은성의료재단의 이름으로 운영될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곳에 설 자리가 없다. 수술등 아래 하얀 벽에 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그 하얀 빛 아래에서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병원 이사장실에 다시 앉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제 자리를 대신 지키던 의자였습니다. 손끝으로 책상 위 나무결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촉감은 그대로였습니다. 김 원장이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신 서류 준비됐습니다. 그가 내민 봉투 위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유 원장 초안.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네요. 유언장에는 단 3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병원 지분 전액을 은성의료복지재단에 귀속한다. 둘째, 향후 발생하는 모든 배당금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한다. 셋째, 사망 후 재산 상속권은 아들 박준호 및 그 가족에게 없다. 저는 마지막 줄에서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상속권 없음. 그 글자를 쓰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흘러야 할 건 흘러야 하니까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김 원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이게 제 마지막 진료예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류에 펜을 들었습니다. 정혜숙. 내 이름 2글자를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의외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병원 간판 불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성의료재단. 이제 그 이름이 다시 제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소유가 아니라 나눔으로. 이제 이 병원은 사람들을 살리는 곳이 되겠지. 그 생각에 웃음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아들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운동회, 그때마다 제 옆에 서 있던 작은 손. 엄마, 나 의사 될래. 그 말이 귀에 또렷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내 꿈은 이루어졌네. 다만 그 마음은 조금 잃었구나. 그날 밤 저는 유언장 봉투를 금고 속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그날 이후 저는 병원 문을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모든 서류가 정리되고 새 이사 체제가 꾸려진 날, 김 원장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진짜 떠나시는 겁니까? 네. 제가 있을 자리는 이제 없어요. 그래도 병원은 이사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건데요. 이제 그 덕분이라는 말도 내려놓고 싶네요. 그 말과 함께 저는 사무실 열쇠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는 소리가 제 생의 한 장을 덮는 듯 했습니다. 수원 빌라로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작은 전등 불빛이 좁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일은 없겠지 싶었습니다. 방 구석엔 손주 생일 때 주려다 못 준 인형이 아직 상자째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유언장 사본이 고요히 놓여 있었죠. 이제 너도 내 후회 중 하나로 남겠구나. 저는 인형 상자를 조심스레 덮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혜숙 이사장님 맞으시죠? 저는 수원 은빛케어 센터의 박미영 센터장입니다.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예전에 이사장님께서 저희 센터에 후원해 주신 적이 있어서요. 어르신들이 꼭 감사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누군가의 초대를 받는 게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낡은 코트를 입고 센터를 찾았습니다. 세 층짜리 소박한 건물이었지만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박 센터장이 두 손을 모아 반겼습니다. 거실에는 2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이분이 바로 정혜숙 이사장님이세요. 순간 박수가 터졌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지내요. 회장님, 여기 밥 참 맛있어요.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환했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잡아주었고 누군가는 제게 작은 꽃을 건넸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인사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국과 반찬 몇 가지, 소박하지만 정이 넘쳤습니다. 이사장님, 저희 센터는 늘 자금이 부족해요. 정부 지원이 줄어서요. 박 센터장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이세요? 네. 이 병원에서 나왔던 제 몫은 이제 여길 위해 쓰면 되겠죠. 박 센터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회장님이라는 말이 부담스럽지 않게 들렸습니다. 센터를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빛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나로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주인은 건물이나 병원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다시 의사가 되었다. 이번엔 사람의 몸이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우체통에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박준호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늦었지만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찾아뵙고 싶어요. 글씨는 서툴고 삐뚤었지만 그 안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은행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됐구나. 그 한마디가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은성복지재단 명예이사로 초대받았습니다. 작은 강당 안에서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음은 은성의료복지재단 창립자 정혜숙 명예이사님께서 기부 헌장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조용한 박수 속에서 연단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의 마지막 약속을 남기려 합니다. 병원은 제 손으로 세웠지만 이제는 제 손을 떠나 더 많은 사람의 삶을 세워주길 바랍니다. 가진 걸 물려주는 것이 상속이라면 나눈 걸 남기는 건 약속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옛날에 병원 입원했을 때 치료해 주셨던 간병인이에요. 아, 그랬군요. 그땐 돈이 없어서 죄송했는데 덕분에 다시 일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여기서 봉사해요. 그녀의 눈가엔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미소가 그 어떤 상장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노을 속에 병원 간판 불빛이 서서히 켜졌습니다. 은성의료복지재단. 이제 그 이름은 제 이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름으로 남게 되겠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병원 문을 닫은 날, 내 인생은 비로소 열렸구나. 밤이 깊어지자 책상 위에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오래전부터 써왔던 문장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은 용서로 완성되지만 존중이 없는 사랑은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문장 아래에 세 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존중은 자신을 잃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서 병원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이 이젠 제 것이 아니어도 저는 그 빛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겠죠.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 때문에 상처받았거나 용서하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존중은 평생의 권리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